화학적 결합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결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원자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학적 결합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원자들을 붙잡고 있는 힘이다. 원자들이 결합을 이루기 위해 상호간에 작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유 결합을 이루기 위해 최외각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 또는 이온 결합을 이루기 위해 최외각 전자를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이동시키는 방법. 이온 결합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화 리튬이다. 이 사례를 통해 리튬이 하나의 전자를 하나의 불소 원자로 이동시켜 양전화 리튬 이온과 음전화 불소 이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하전 입자들이 서로를 강력하게 끌어당겨 중성 집합체를 생성한다. 이러한 이온 결합을 이루는 동력은 안전성이다. 이 결과로 생겨나는 이온 화합물은 리튬 및 불소에 있는 중성 원자들보다 안정적이다. 이온 결합을 보여주는 다음 사례에는 마그네슘의 두 개의 전자들이 염소 원자들로 각각 이동된다. 두 개의 음전화 염소 원자들이 마그네슘의 두 개의 양전화 이온에 달라붙어 전자적으로 아주 안정된 중성 염화 마그네슘 분자를 형성한다. 염소와 불소가 여분의 전자들이 리튬과 마그네슘으로 이동되어 오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과 반대 전자이온들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이온 결합의 동력이라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온 화합물이 형성되는 이유를 다른 방법으로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온 화합물이 형성되는 이유 및 그 화합물들이 왜 그렇게 안정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기율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자들은 영적 원소의 전자 배치를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하는데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림으로써 그렇게 한다. 앞에서 인용한 불화리튬의 단축 전자 배치를 검사함으로써 이 이론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 불화리튬이 만들어질 때 리튬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 헬륨 전자 배치와 같게 되며 불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 네온 전자 배치와 같게 된다. 그 결과 리튬과 불소 모두 최인접 영적 원소들이 아주 안정된 전자 배치와 같게 된다. 그러나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이 주어진 분자식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값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 음성도는 원자들이 전자들을 끌어당겨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족, 패밀리 또는 그룹이 낮아질수록 전기 음성도 값이 작아진다. 값의 범위는 불소의 경우 4.0 에서부터 0.7 세슘까지이다. 어떤 형태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자들 간의 전기 음성도 값의 차이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두 원자 간의 차이가 대략 2.1 이상일 경우에는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금속 및 비금속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든 사례에서 리튬과 불소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3.0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전기 음성도 차이가 2.1 이상인 상태에서 두 원자들이 결합하는 경우 최종적인 실험식 및 이 원소들이 결합하는 가장 간단한 비율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과 삼소가 결합한다면 그 식은 어떤 식일까? 첫째, 전기 음성도 값 차이는 2.5로서 2.1보다 크다. 따라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각 원자들의 전자 배치 검사를 통해 우리는 리튬이 전자 한 개를 잃어 영적 원소인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를 원하며 산소는 리튬의 두 번째 원자와 결합함으로써 전자 두 개를 얻어 영적 원소인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튬과 산소는 2대1의 비율로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화합물을 이룬다.
만약 두 원자들 간의 전기 음성도 값의 차이가 2.1보다 작은 경우 공유결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인 식 H2에서는 공유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두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공유결합을 이룬다.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개의 수소 원자는 최인접 영적 원소인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추가된 전자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으로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선은 각 원자들이 두 개의 전자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수소 원자 주위에는 두 개의 전자가 있다. 모든 원자들은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것을 보여주는 루이스 도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공유결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두 개의 수소 원자대 에너지 사이의 핵간 거리를 알아보기로 하자. 두 개의 개별 원자들이 서로에게 가까워질수록 두 개의 전자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상대적 에너지를 낮추는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 이외에도 두 개의 수소 원자 사이에 있는 전자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거리가 0.074 나노미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최소 에너지를 결합거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두 개의 원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인접 양전하 핵의 반발로 인해 에너지 프로파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공유결합이 일어날 때마다 전자들이 동등하게 공유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불화수소를 알아보기로 하자. 전기 음성도 값 차이는 1.9인데 이는 공유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 값이 더 큰데 이는 불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수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들은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으며 전자들은 불소 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불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적상됨으로써 부분 음전하가 야기되고 수소 주위의 전자 밀도가 약해지는데 이를 디쉘딩, 벗김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부분 음전하를 초래한다. 그 결과 극성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화살표는 더 많은 전기 음성 원소에 대한 쌍극자 포인팅을 의미한다. 공유결합을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극성 공유결합 및 비극성 공유결합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 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이온 결합, 전자를 균일하게 공유하지 않는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전자를 균일하게 공유하는 비극성 또는 순수 공유결합. 본장의 목적은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 및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련된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값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결합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형태의 결합, 즉 비극성, 극성, 그리고 이온 결합에 대한 이해는 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루이스 도표는 공유결합을 환영하는 분자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총체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편리한 방법이다. 최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분절식을 이용하여 다른 구조를 갖는 기하학적 이성 질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도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원소들을 루이스 점도표로 작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원소에 대한 루이스 점도표에는 최외각 전자만이 포함된다. 원소의 단축 전자 배치 검사를 통해 최외각 전자가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기율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문제의 원소에 이를 때까지 숫자를 세어보기만 해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다는 점을 유념하라. 예를 들면 탄소는 4방향성이다. 따라서 탄소는 4개의 최외각 원자를 가진다. 주기율표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의 경우 우리는 그 원소들 주위에 상자가 있다고 상상한다. 그 상자의 각 면은 2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으며 이 전자들은 점으로 표시된다. 차트 아래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첫 번째 4개의 전자들이 상상의 상자 각 면으로 배분되고 그 결과 전자들이 5번째 전자와 쌍을 짓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주기율표의 첫 번째 2개의 열에서부터 공유결합을 이룰 때 사용되는 좀 더 일반적인 원소들 가운데 어떤 원소들은 공유결합 원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F2의 불소 원자들은 각각 7개의 전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자들은 각 원자 주위에 있다. 모든 원자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전자를 필요로 한다. 불소 원자들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그 전자들에 접근한다. 실제로 할로겐의 모든 원소들은 위에서 말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단 하나의 공유 결합만을 이룬다.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일반적인 규칙들이 개발되었다. 주어진 분자식을 이용하여 최외각 전자의 양을 계산하고 2개의 전자를 이용하여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을 이루며 그런 다음 남아있는 전자들을 이용하여 원자들에게 완전한 원자가를 부여한다. 물 분자식의 이 간단한 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해보자. 물은 총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즉 단축 계산법이란 주기율표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자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산소의 경우는 6방향성이며 수소는 1방향성이다. 따라서 6 더하기 1 더하기 1은 8이다. 각 수소는 1개의 결합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 수소 원자는 산소 원자들과 결합한다. 이때 우리는 총 4개의 전자를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가지고 있는다. 나머지 4개의 전자들을 산소 주위에 배치시키면 산소는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산소가 이미 주위에 8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종종 이것을 옥텟 법칙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각 수소 원자는 완전한 원자가를 지닌 2개의 전자를 가졌거나 또는 헬륨 전자 배치와 동일한 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종종 이것을 듀엣 법칙이라고 한다. 암모니아는 총 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진다. 즉, 이 단축 계산 역시 주기율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자의 수를 계산한다. 질소는 5방향성이며 수소는 1방향성이다. 모든 수소는 단 1개만의 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 수소 원자는 질소 원자와 결합시킨다. 이때 우리는 총 6개의 전자만을 사용하고 2개의 전자가 남는다. 이 남아있는 2개의 전자를 질소 주위에 배치하면 이 질소는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옥텟이 된다. 이외에도 각 수소 원자는 2개의 전자를 갖게 됨으로써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된다. N2는 총 10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각 질소 원자마다 5개씩. 2개의 질소 원자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필요하며 8개가 남는다. 4개의 전자를 각 질소 원자 주위에 배치시킨다. 각 질소 원자가 8개의 전자를 가져 완전한 원자가를 이루는가? 그렇지 않다. 각 질소는 단지 6개의 전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2개의 질소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를 추가로 배치시켜 이중 결합을 시킨다. 우리는 4개의 전자만을 사용했고 아직 6개의 전자가 남아있다. 각 질소 원자 주위에 3개의 전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각 질소 원자들이 이제 7개의 최외각 전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목표인 8개의 전자에 더 근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중 결합을 시도해보자. 우리는 6개의 전자를 사용했으며 아직도 6개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전자들 가운데 2개를 각 질소 원자에 배치시켜 각 질소 원자에 완전한 원자가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각 질소 원자는 주위에 이미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온 전자 배치와 동일한 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종 시행착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총 16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탄소에 4개 그리고 각 산소 원자마다 6개씩. 독특한 형태의 탄소 원자를 가운데에 배치하고 산소 원자를 각 면에 결합시킨다. 이때 우리는 총 4개의 전자를 사용하고 12개의 전자가 남는다. 6개의 전자를 각 산소 원자 주위에 배치시킨다. 그런 다음 각 원자들이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각 산소 원자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탄소는 단지 4개의 전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남아있는 12개의 전자를 정리할 방법이 없으며 그 결과 각 원자들은 완전한 원자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를 추가하여 이중 결합을 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8개의 전자를 사용했고 8개가 남아있다. 4개의 전자를 각 산소 원자에 배치시키는 것은 이제 모든 산소 원자들이 8개씩 최외각 전자를 가진다는 의미와과 동시에 탄소도 8개의 전자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각 원자들은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다. N2F2는 총 24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원자들을 조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각 불소 원자는 단지 한 번의 결합을 할 뿐인데 비해 질소는 3번의 결합을 하여 완전한 원자가를 얻으며 그 결과 이 4개의 원자들을 함께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2개의 질소 원자를 중간에서 결합시키고 불소 원자를 각 면에 결합시킨다. 이때 우리는 총 6개의 전자를 사용했으며 18개의 전자가 남아있다. 6개의 전자를 각 불소 원자 주위에 배치시켜 각 불소 원자가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만들고 이제 6개의 전자만이 남게 된다. 각 질소 원자에 3개의 전자를 배치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질소 원자들은 아직도 완전한 원자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2개의 질소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이중 결합을 일으키는데 이는 우리가 20개의 전자를 사용했으며 이제 4개만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아있는 전자들 가운데 2개를 각 질소 원자에 배치하여 모든 원자들이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하며 이제 24개의 전자를 모두 사용하였다. 시안 화물의 전자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로부터 4개의 전자, 질소로부터 5개의 전자, 그리고 음존화를 띠게 만드는 총 10개의 전자를 추가시켜야 한다. 탄소와 질소를 결합시킨 후에 총 8개의 전자가 남았다. 4개의 전자를 각 원자에 배치시킨다. 그러나 각 원자는 6개의 전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2개의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이중 결합을 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4개의 전자를 사용했고 6개의 전자가 남아있다. 3개의 전자를 각 원자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제 각 원자들이 7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목표인 8개의 최외각 전자에 거의 근접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중 결합을 시도한다. 우리는 이제 6개의 전자를 사용했으며 4개의 전자만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전자 가운데 2개를 각 원자에 배치하여 모든 원자들이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되었거나 또는 탄소와 질소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한 배치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화나물은 음존화를 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루이스 구조를 괄호 안에 넣고 괄호 밖에는 전하를 표시하였다.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루이스 구조를 만들 때 시행착오를 종종 겪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기억하기 바란다. 최외각 전자의 개수 세기, 원자 결합하기, 그리고 원자들 간의 다중 결합에 필요할 수도 있는 남은 전자들을 각 원자 주위에 배치하여 완전한 원자가를 달성하기. 시행착오가 많은 경우에 필수적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루이스 구조를 만들 때 일반 원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화 및 예외가 있음을 항상 유념하는 것이 좋다.
일열 원소인 수소는 언제나 결합을 한 번만 한다. 2열 원소들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불소 같은 2열 원소들에게는 언제나 옥텟 법칙이 적용되며 이 원소들은 전자들을 8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2열 및 3열 원소들 가운데 베릴리움, 보론,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원소들은 옥텟 법칙보다 적은 전자들을 가질 수 있다. 황, 인산 같은 3열 원소들은 옥텟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이들도 전자를 8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본장에서 옥텟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다루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첫째, 이 금속과 비금속의 전기음 성도 값의 차이를 조사하여 BeCl2가 이온 결합을 하는지 아니면 공유 결합을 하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 차이가 1.5인 경우 우리는 극성 공유 결합을 예측할 수 있다. 베릴리움은 2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할로겐은 7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2번의 결합을 위해 4개의 전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12개의 전자들을 2개의 염소 원자에 분배한다. 그러나 중심 원자는 이제 4개의 전자에만 접근하며 옥텟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결과 베릴리움은 옥텟 법칙의 한 가지 예외이다. BeCl3의 경우 먼저 전기음 성도값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온 결합이 일어날 것인지 공유 결합이 일어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차이가 1.0인 경우 극성 공유 결합을 예측할 수 있다. 보론은 3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며 모든 할로겐은 7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는다. 3번의 결합을 위해 6개의 전자를 사용했다. 따라서 남아있는 18개의 전자를 3개의 염소 원자에 배분한다. 그러나 중심 원자는 6개의 전자만을 가지며 옥텟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보론과 같은 족에 있는 알루미늄도 3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행동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론과 알루미늄은 옥텟 법칙의 예외이다. 앞에서 든 사례들에 적용한 동일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PF3가 2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3번의 결합을 위해 6개의 전자를 사용했고 18개의 전자는 불소 염소에게 완전한 원자가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2개의 전자는 인산 원자에 배치하여 완전한 원자가를 부여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PF5에 40개의 최외각 전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소는 단 한 번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인산과의 5번의 결친 결합을 위해 10개의 전자가 사용될 것이다. 나머지 30개의 전자들을 불소 원자 주위에 배치함으로써 불소 원자가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하였다. 그 결과 인산은 8개의 전자를 갖게 되었으며 또는 10개의 원자를 얻음으로써 옥텟 법칙을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앞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SCl2가 2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번의 결합을 위해 4개의 전자가 사용되었으며 염소 원자에게 완전한 원자가를 부여하기 위해 12개의 전자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4개의 전자는 황 원자에 배치하여 황이 완전한 원자가를 갖게 하였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SCl6가 48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염소는 단 한 번만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황과의 6번의 걸친 결합을 위해 12개의 전자가 사용될 것이다. 나머지 36개의 최외각 전자를 염소 원자 주위에 배치하여 각 염소 원자들이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게 하였다. 그 결과 황은 8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거나 12개의 전자를 갖게 됨으로써 옥텟 법칙을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영적 원소들은 대개의 경우 불활성 또는 비반응적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려갈수록 영적 원소들은 점차적으로 반응적이 된다. 예를 들어 XCF4의 로이스 구조를 만들어 보자. 총 36개의 최외각 전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8개는 4번의 결합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24개는 불소 원자에 완전한 원자가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4개의 원소는 제논 원자에 배치되어 제논이 총 12개의 전자를 갖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옥텟보다 4개의 전자가 많게 된다. 알려진 모든 분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유기화합물로 밝혀졌으며 이는 그것들 모두가 탄소 기반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유기화합물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옥텟 법칙과 두 전자 법칙이 이용된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의 로이스 구조를 만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유기화합물에 포함되는 일반 원소들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이다. 이 원소들의 루이스 점 도표를 검사하여 얼마나 많은 최외각 전자들이 존재하며 완전한 원자가를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최외각 전자들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질소는 5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옥텟 법칙에 따르기 위해서는 3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다. 이 3개의 추가 전자는 3번의 공유 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매번 결합 시마다 하나의 원자가 추가 전자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따라서 만약 하나의 원자가 완전한 원자가를 갖기 위해 n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결합은 n번 일어나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에탄 C2H6를 검사하여 로이스 구조를 작성해보자. 각 탄소는 4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원자가를 위해서는 4개의 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4번의 결합이 필요하다. 모든 수소 원자는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1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의 결합이 필요하다. 우리가 원자들을 끌어당길 때 각 원자와 연결된 적절한 개수의 최외각 원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탄소를 연결시킨 후 각 탄소가 3번의 결합을 더 필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개의 수소 원자를 각 탄소 원자에 배치시킴으로써 각 탄소가 완전한 원자가를 얻는 데 필요한 4번의 결합을 일으킨다. 다음 사례의 경우 에탄 C2H4는 2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하다. 따라서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 원자가 완전한 원자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다. 각 탄소는 단지 7개의 전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원자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를 끌어내려 이 전자들이 2번째 결합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각 탄소들이 4번의 결합을 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구조를 만들어 각 원자들을 가능한 서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는 원자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이다. 필요한 경우 이후에 제시되는 모든 사례들에 이 마지막 단계를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세틸렌 C2H2에도 유사한 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완전한 원자가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전자를 끌어내려 탄소들 간의 추가 결합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 결합을 통해 원자가 완전한 원자가에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 각 탄소 원자 주위에 7개의 전자가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2번째 전자 세트를 붕괴시켜 탄소 간의 3중 결합을 일으킨다면 완전한 원자가에 이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탄소 원자가 4번의 결합을 해야 한다. C3H6에 대해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모든 탄소 원자들을 연결한다. 모든 수소 원자들을 부착할 때 2개의 수소가 부족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2개의 전자를 회전시켜 이중 결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분자식에 따라 용액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수소를 각 탄소에 배치하여 2개의 마지막 탄소를 회전시키는 다른 해결 방법으로 고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각 탄소가 이미 4번의 결합을 마쳤거나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구조는 동일한 분자식을 기반으로 하나 총 연결성이 다르며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린다. 이외에도 구조 이성질체는 화학적 속성 및 물리적 속성이 다르다.
계속하기 전에 불포화 정도에 대해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완전히 포화 탄소 수소는 CnH2n 플러스 2 공식을 따르며 여기에서 n은 정수이다. 예를 들어 C2H6는 완전 포화되어 있다.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조합할 때 각 탄소가 완전한 원자가를 갖기에 충분할 만큼의 수소 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그러나 C2H4는 수소가 2개 부족한데 이런 상태를 불포화 1도라고 말하며 이는 일반식 CnH2n을 만족시킨다. 이외에도 C3H6도 불포화 1도이며 이 또한 CnH2n 일반식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불포화도가 1도인 경우 이중결합 또는 고리를 실시할 수 있다. C2H2 사례는 불포화 2도에 적용되는 CnH2n-2식을 만족시킨다. 3중결합, 2번의 이중결합 및 고리 또는 2개의 고리가 불포화 2도를 충족시킨다. 일반식을 아래로 쭉 훑어보면 불포화 1도마다 수소 원자 2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어진 분자식을 이용해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것은 루이스 구조를 만들기 전에 논리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C3H4의 분자식을 조사하면 불포화도가 2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탄소 골격 안에 3중결합 또는 하나의 고리 그리고 이중결합 또는 2개의 이중결합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개의 고리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탄소가 없다. 2개의 고리를 형성하기에 필요한 최소 조건은 4개의 탄소이다. 조합된 탄소 골격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수소 원자들을 우리가 만든 각각의 구조에 배치시켜 각 탄소마다 4번의 결합을 일으킨다. 그 결과 C3H4에는 3개의 구조 이성질체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불포화도를 낮추어 아주 쉽게 3가지 용액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진 고리 모양 화합물은 일련의 법칙들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 화합물은 너무 공식되어 실온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우며 없어질 수 있다. C4H8은 불포화도가 1도인데 이는 이중결합 또는 하나의 고리를 이용해 용액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개의 탄소 모두를 연결한 후에 이중결합 탄소 1과 2 사이에 또는 탄소 2와 3 사이에 이중결합을 할 수 있다. 남아있는 8개의 수소 원자를 탄소 결격에 배치시켜 2개의 구조 이성질체를 만든다. 이제 하나의 고리에 포함되는 용액을 만들어 보자. 부착된 4개의 탄소를 이용해 3원자 고리 또는 4원자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남아있는 8개의 수소 원자를 이 고리 모양 화합물에 부착하여 추가로 2개의 구조 이성질체를 만든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조사하면 추가로 1개의 기하학적 이성질체 구조를 더 만들 수 있다. 기하학적 이성질체는 동일한 총연결성을 가지나 이중으로 결합된 탄소 주위에서의 회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 그룹들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한 방향만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외에도 기하학적 이성질체는 화학적 속성 및 물리적 속성들도 다르다. 이중결합축을 따라 가상선을 긋고 칸, 잉골드, 프릴럭 순서 법칙을 이용하여 각 탄소 위에 있는 그룹들을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있는 그룹들이 흔히 2라고 짧게 불리는 트랜스 이성질체 반대쪽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니면 우선순위 그룹들은 흔히 Z라고 짧게 불리는 시스 이성질체 가상선과 같은 쪽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 쌍의 기하학적 이성질체로는 하나의 용액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총 5개의 용액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단계별로 조사해 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C2H6O
산소는 6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나 원자가를 얻기 위해 두 번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만약 주어진 분자식을 통해 불포화도가 1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두 번의 단일 결합 또는 이중 결합이 필요하다. 잠시 산소를 무시한 채 C2H6 용액을 앞에서 살펴보았으며 불포화도가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C2H6O에도 불포화도가 없는데 이는 산소는 이중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단일 결합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탄소 사이에 산소 원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다이메틸 용액이 만들어진다. 모든 원자들은 완전한 원자가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각 탄소마다 4번의 결합을, 각 수소 원자마다 1번의 결합을, 그리고 산소 원자는 2번의 결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탄소 수소 결합 사이에 산소를 집어넣어 에탄올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등가 수소 원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살에서 6개 수소 원자 모두는 등가이다. 다른 탄소 수소 결합 사이에 산소를 집어넣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 입증 작업을 통해 두 개의 화합물은 동일한 총연결성을 지니며 완전히 포개질 수 있다. 따라서 산소 원자를 집어넣기만 해도 구조 이성질체를 만들 수 있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포화 유기 화합물을 다룰 때 먼저 산소를 무시하고 가능한 모든 용액들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집어넣어 독특한 이성질체를 만드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C3H6O에 적용해보자. 산소를 무시한 채 불포화 1도를 산출했는데 이는 우리가 한 번의 이중결합 또는 하나의 고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이 모든 용액들을 만든다. 이중결합 및 원고리. 남아있는 6개의 수소 원자들을 이용하여 2개의 중간 용액을 만든다. 그런 다음 산소를 집어넣어 가능한 많은 구조 이성질체를 만든다. 산소 원자를 중간 용액에 5개의 별도 위치에 집어넣어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 2개의 화합물은 기하학적 이성질체임을 유념하라. 그리고 고리형 중간 용액의 별도 위치 2군데에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산소 원자의 원고리를 만들 수 있다. 불포화 1도인 경우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서 한 번의 이중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산소가 이전의 용액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두 번의 단일 결합 또는 불포화 1도인 경우에 일어나는 한 번의 이중 결합, 이렇게 두 번의 결합을 하여 완전한 원자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따라서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이중 결합 산소를 추가하여 3개의 탄소 원자 모두를 연결시킴으로써 불포화도를 알아내야 한다. 수소 원자가 부착된 후 1번 탄소에서 그리고 2번 탄소에서 추가로 2개의 구조 이성질체를 만든다. 그 결과 총 10개의 구조 이성질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논리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가능한 모든 이성질체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접근법은 이 용액들 가운데 한 개 이상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둔다. 유기적 루이스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한 또 다른 일반 원소는 황이다. 황은 산소와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6개의 최외각 전자를 갖는다. 따라서 황도 산소를 다루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C3H6S에 대해 루이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C3H6O에 대해 루이스 구조를 만들 때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황을 무시한 채 불포화도를 산출하고 화학 원자를 무시하고 중간 용액을 만들고 황을 집어넣고 그리고 불포화도가 최하 1도인 경우 이중결합 황탄소 화합물을 만들어 가능한 모든 구조 이성질체를 만든다. 이제 분자식의 질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조사해보자. 질소는 5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3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따라서 3개의 결합을 한다. 불포화도에 따라 3개의 단일 결합이거나 하나의 단일 결합 및 이중 결합 또는 3중 결합을 한다.
C2H7N의 구조 이성 질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한 개의 질소 원자를 연결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완전 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7개의 수소 원자들이 필요하다. 만약 한 개의 질소 원자를 식에 추가하면 완전한 포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의 수소 원자를 추가해야 한다. C2H5N의 구조 이성 질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한 개의 질소 원자를 연결해야 한다.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완전 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7개의 수소 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데 이는 불포화 1도이다. 따라서 한 번의 이중 결합 또는 하나의 고리가 만들 수 있다. 한 번의 이중 결합을 일으켜 두 개의 탄소 질소 골격에 세 개의 독특한 중간 용액 또는 하나의 고리를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남아있는 5개의 질소 원자들을 추가하여 4개의 독특한 구조 이성 질체를 쉽게 만든다. 다시 한번 먼저 불포화 1도를 산출하여 아주 쉽게 모든 용액들을 얻었다. 이를 통해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전에 논리적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 및 다양한 원자들 간에 어떤 종류의 결합이 일어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약간의 실습을 통해 구조 이성 질체를 그리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